1946년 초 유럽의 많은 지역이 이미 공포를 뒤로하려 애쓰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여성들이 그단스크의 법정에 끌려갔다. 이들은 고위 장교도 아니었고 집단 학살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들도 아니었다. 이들은 대부분 군사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들로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서 감시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일부는 이전의 비서로, 또 다른 일부는 웨이트리스로 일했었다.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세워진 장소에 일상적인 업무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슈투트호프는 가장 크거나 유명한 수용소는 아니었지만 전쟁 기간 내내 거의 계속 운영되었다. 그곳에서 여성 감시원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여성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처벌을 가하며 가스실로 향하는 행군을 감시했다.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 여러 명의 여성 감시원이 붙잡혀 공개 재판을 받고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는 전후 폴란드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깊이 그 체제에 관여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정말로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것일까? 공포의 기원. 슈투트호프는 처음부터 폴란드 반체제 인사들을 가두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변화하여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중심지로 탈바꿈해갔다. 1939년에 죄수를 수용하는 곳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능은 확장되고 변화하였다. 이곳은 유대인, 소련 포로, 그리고 적으로 낙인 찍힌 다른 집단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화장장이 설치되었고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가 도입되었으며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조정이 이루어졌다. 친위대는 명령에 복종할 뿐 아니라 주저없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선별하는 데 주력했다. 체제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자 여성들도 이러한 업무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순한 사무 보조가 아니었다. 이 여성 감시원들은 수감자를 학대하고 복종시키며 심리적으로 파괴하는 기술로 훈련받았다. 일부는 전체 블록을 지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게르다 슈타인호프는 23살의 나이에 수백 명의 여성 죄수를 지휘했다. 공격성은 일상이 되었고 고함,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도 흔한 일이 되었다. 슈투트호프는 단순히 열악한 조건의 장소만은 아니었다. 이곳은 폭력이 체제의 일부로 정착된 공간이었다. 수치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11만 명 이상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중 거의 6만 5천 명이 살아서 나가지 못했다. 이들 중에는 성인, 아이, 노인, 남성, 여성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끌려온 유대인이었지만 폴란드인, 포로로 잡힌 러시아 병사들,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도 있었다. 수용소의 마지막 몇 해 동안 가스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그것만이 살해 수단은 아니었다. 총살, 교수형, 아사, 치료 없이 방치되어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신은 쌓여갔고 화장장은 멈추지 않고 가동되었다. 많은 여성 감시원들은 이 모든 것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누가 처형될지를 직접 고르는 데 참여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맡겠다고 나섰다. 수용소를 지탱한 장치는 단순한 군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사상체계가 있었다. 죄수들은 사람이 아니라 적이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주입시켰다. 이 생각은 평범한 삶을 살던 여성들이 살해체제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주도적으로 행동했다. 처벌은 일상이었고 굴욕은 습관이었으며 살인은 망설임 없이 이루어졌다. 바르크만, 파라디스, 클라프와 같은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은 나치 정권의 범죄에 있어 여성들도 적극적인 행위자였음을 보여주는 더 일반적인 행동 양식을 대표했다. 이들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량 학살 체제를 실행한 주체였다. 이후 많은 이들이 해명하거나 단순한 복종자였다고 주장했지만 기록과 증언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1945년 1월 25일 소련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수용소를 비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행진으로 알려진 사건이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수감자들은 겨울 한복판에 음식도 없이 수주 동안 걷도록 강요당했다. 많은 이들이 도착하지 못했다. 도망치려 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이들은 총살당하기도 했다. 여성 감시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감시하고 밀치고 공격했다. 소련군이 수용소의 폐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텅 빈 시설과 학살 시스템의 잔해를 발견했다. 살아남은 수감자는 많지 않았다. 일부는 죽음의 행진을 기적적으로 견뎌낸 증인이었다. 공식 문서, 버려진 물품, 이후 수집된 증언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슈투트호프는 아우슈비츠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운영은 결코 덜 잔혹하거나 덜 조직적이지 않았다. 해방 직후 소련군과 이어서 폴란드 당국은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수백 구의 시신, 옷가지로 가득 찬 막사, 쌓여있는 개인 소지품, 대량 학살을 위해 개조된 구조물들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이미 도망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일부는 숨거나 신분을 바꾸려 했고 젊은 여성 감시원들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무도 자신들을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여성 연루자들을 식별하는 과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증인들은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증언을 꺼려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협조와 내부 기록 덕분에 이름 목록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다. 가장 악명 높은 이들은 수용소 내 행동으로 쉽게 특정할 수 있었다. 별명, 신체적 특징, 행동은 피해자들의 집단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 1945년부터 1946년에 걸쳐 폴란드 행정부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그단스크 이전 다치히에서 1년의 재판을 조직했다. 이 자리에는 친위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피고로 출석했다. 그 중에는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여성들도 있었다. 재판의 영상, 진술 판결은 대부분 30살도 되지 않은 젊은 여성 감시원들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증인들의 진술은 명확하고 직설적이었다. 구타, 굴욕, 처형, 극단적 잔혹함의 장면들이 언급되었다. 여러 생존자들은 일부 SS 여성들이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했다.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증거는 명백하고 결정적이었다. 판결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러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이들은 징역형을 받았다. 증거 부족이나 수사 협조로 인해 가벼운 형이나 석방된 이들도 소수 있었다. 재판은 수용소의 어두운 한 장을 마감지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논의를 열기도 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여성들이 그런 체제에 가담했는가? 그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단순한 집행자였는가? 아니면 체제를 믿은 신봉자였는가? 분명한 것은 슈투트호프는 나치의 공포가 남성의 얼굴만을 가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슈투트호프의 공포의 일상, 헤르타 보테, 반다 클라프, 에바 파라디스는 슈투트호프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가장 기억에 남는 얼굴들 중 일부였다. 이곳은 그다지 자주 언급되지 않는 수용소 중 하나였지만 매일같이 잔혹함이 일상이었다. 그곳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 오늘날 상상조차 힘든 상황을 겪었다. 이 여성들은 나이나 어머니였는지 젊은이였는지 혹은 시골 여성인지와 상관없이 집행자가 되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때리고 누구에게나 벌을 내렸으며 아이들, 노인, 임산부에게도 망설임 없이 학대했다. 육체적 고통, 정신파괴, 가스실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매일의 일부였다. 이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냉철하게 계획되고 적용된 구조의 일부였다. 1942년 1월 21일 나치 정권의 14명 핵심 인사들이 베를린에 모여 그들이 최종 해결책이라고 부른 계획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반제 회의에서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확립되었다. 이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이후 유대인들에 대한 조치는 점점 더 가혹해졌고 사회적 배제로 시작된 일은 결국 조직적 살해로 이어졌다. 이 회의는 모든 수용소에서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서 나치 독일은 점령한 폴란드 지역에 새로운 수용소들을 세웠고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고문, 굶주림, 지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일부 수용소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인해 비극적인 악명을 얻었다. 생존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상상조차 힘들다. 움직일 힘조차 없게 만드는 굶주림,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처벌,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비명. 육체와 정신은 서서히 꺼져갔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독일 내 유대인들은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일부였다. 그러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선전이 유대인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반복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사회는 점점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935년 뉘른베르크법이 제정되며 유대인들의 시민권이 박탈되었다. 그들은 권리를 잃고 독일인과 결혼할 수 없었으며 특정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로 전락했고 그 결과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더 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슈투트호프 내부의 환경은 처벌과 방치가 뒤섞인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막사에서 나무 침대나 아예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음식은 극소량이었다. 딱딱한 빵 한 조각, 묽은 수프 약간이 전부였다. 누군가가 더 많은 음식을 얻으려 하면 구타당하거나 강제 노역에 보내졌다. 겨울에는 추위가 사방에서 스며들었고 많은 이들이 얼어 죽거나 치료받지 못한 질병으로 사망했다. 위생은 전무했다. 옷은 세탁되지 않았고 시신은 막사 근처에 쌓여갔다. 각 감시원은 특정 업무를 맡았다. 어떤 이는 노동을 통제했고 어떤 이는 처벌을 감독했으며 또 어떤 이는 누가 그날 죽을지를 결정했다. 이는 간헐적인 일이 아니었다. 가능한 한 최대의 고통을 주기 위해 각 요소가 맞물린 체계였다. 여성 SS 감시원들은 단지 명령만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잔혹성으로 두드러졌다. 그들은 소리 지르고 때리고 총을 쐈다. 일부는 훈련된 개를 데리고 다니며 수감자에게 풀어놓았다. 모든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죄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하루는 이른 아침, 때로는 새벽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인원 점검줄을 서는 일은 필수였다. 누군가 움직이거나 넘어지거나 빠르게 대답하지 않으면 구타당하거나 줄에서 끌려나와 따로 처벌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일일 지시사항이 이어졌다. 청소, 돌운반, 참호 파기, 시신 운반. 업무는 반복적이고 무거웠으며 쉴 틈도 없었다. 휴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 쓰러지면 방치되거나 총으로 마무리되었다. 감시원들은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단지 물리적 처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굴욕을 통해 죄수들을 굴복시키는 방법도 잘 알았다. 종종 수감자들에게 시신을 나르거나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동안 노래를 부르게 했다. 거부하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두들겨 맞았다. 명령은 의문 없이 수행되어야 했다.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처벌은 아침 식사에 딱딱한 빵만큼 흔한 일이었다. 순서 없이 말하거나 땅을 보는 등의 사소한 실수가 구타나 음식 없는 감금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가장 폭력적인 감시원들은 수용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어떤 이는 움직임이 느린 자를 나무판으로 때렸고 다른 이는 아무 경고 없이 개를 풀었다. 모두가 그녀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누구도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의무실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거의 아무도 치료받지 못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이들을 처리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부상을 입고 그곳에 간 사람은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 많은 이들이 차라리 막사에서 서서히 죽기를 택했다. SS 여성 감시원들은 이곳도 감시했다. 누군가가 소리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폭행당하거나 더 끔찍한 구역으로 옮겨졌다. 여성 수감자들은 지속적으로 학대당했다. 어떤 이들은 단지 감시원의 기분에 따라 더 고된 노동에 배정되었다. 일부는 특별한 처벌을 받았다. 모두 앞에서 구타당하거나 굴욕을 당하거나 며칠 동안 음식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는 통제 수단이었다. 어떤 이들은 칫솔로 청소를 하게 하거나 비를 맞으며 몇 시간을 무릎 꿇게 하기도 했다. 목적은 분명했다. 의지를 부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수감자들은 조용히 저항하려 애썼다. 빵을 나누거나 담요를 건네거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그 체계는 인간의 흔적조차 짓밟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밀고자는 어디에나 있었다. 한마디 말로도 누군가가 처벌 목록에 오를 수 있었다. 불씨는 안개처럼 퍼져 있었다. 매일이 들키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전투였다.
그 조직화된 공포는 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반복적으로 주입된 명확한 규칙 아래 실행되었다. 처벌, 행진, 무의미한 노동, 이 모든 것은 수감자의 정신을 갉아먹기 위한 일상의 일부였다. 여성 감시원들은 보조 인력이 아니었다. 그들은 핵심 부품이었다. 그들 없이는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때리고, 소리 지르고, 강제하고, 감시했다. 수용소 구석구석에 그들이 있었다. 슈투트호프의 일상은 이랬다. 휴식도, 멈춤도 없이 고통이 표준이 된 삶.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곳에 발을 들인 이들을 파괴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율된 톱니바퀴였다. 그리고 그 톱니를 돌린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은 따은 머리를 하고 빛나는 부츠를 신은 채 자신들의 제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있었다. 선별에서 화장터까지 슈투트호프의 가스실은 단순히 숨겨진 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일상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곳에 도착하는 수감자들은 즉흥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선별 절차, 명단 작성, 의미 없는 강제 노동을 거쳐왔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나치 상부의 사무실에서 SS 여성 감시원의 직접적인 시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결정의 톱니바퀴였다. 그녀들은 상관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표시된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선별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때로는 예고 없이. 감시원들은 막사에서 내려와 수감자들을 정렬시키고 선택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손짓 하나면 충분했다. 가장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더는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 분리되었다. 일부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일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저 다른 작업에 배정될 거라 믿었다. SS 여성들은 이러한 선별 과정에 의심 없이 참여했다. 빠르게 훑어보고 손으로 가리키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다. 슈투트호프의 가스실은 1943년에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치사 주사나 총살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 새로운 살해 방식은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가스실은 화장장 근처, 수용소의 다른 지역과는 분리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창문 없는 방 안에 선택된 이들이 갇혔다. 샤워기 대신 사이클론 B가스가 내려왔다. 몇 분 만에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었다. 총성도 외부의 비명도 없었다.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 감시원들이 자리를 떠나는 발소리만이 남았다. 이 지역을 감시하는 여성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니었다. 그녀들은 수감자들을 인솔했고 때로는 도망가지 않게 손을 잡았으며 또 어떤 때는 소리치거나 총 개머리판으로 몰았으며 끌고 갔다. 저항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땅에 내리꽂았다. 선별에서 죽음까지의 시간은 짧았다. 재판도 설명도 없었다. 오직 명령과 일상이 있을 뿐이었다. 가스실 이후 남은 시신들은 다른 수감자들이 치웠다. 그들 중 다수는 언젠가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시신을 실어 나르고 공간을 청소하며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것은 심리적 처벌의 일환이었다. 살아있는 자들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 수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 죽음에 협조하도록 강요받는 것. 이 메커니즘은 희망의 싹조차 짓밟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화장장은 바로 옆에서 가동되었다. 때때로 장작이나 시간이 부족할 때면 시신은 차례로 쌓여 대기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에 따라 줄을 세웠다. 전체 그룹이 처형된 경우 그 잔해가 사라지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재는 뿌려지거나 묻히거나 때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름도 무덤도 남지 않았다. 가장 섬뜩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지극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여성 감시원들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대화를 나누고 그 후에 죽음을 인도했다. 어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어떤 이들은 웃으며 혹은 차가운 말로 업무를 수행했다. 악취, 잦아드는 비명, 화로의 열기에 익숙해진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출근하듯 혹은 학교에 가듯 학살의 일상을 감시하러 갔다. 그리고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스는 밀봉된 통에 담겨 트럭을 통해 다른 물자와 함께 운반되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고 상부 통풍구로 내용물을 던져 넣었다. 몇 초 만에 공기는 독성으로 변했다. 그 과정은 길지 않았다.
몇 분이면 정적이 방을 가득 채웠다. 이후 문이 열리기 전 조금 더 기다린 후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다. 시신을 끌어내는 것. 작업을 맡은 수감자들은 장갑도 마스크도 없이 쉬지 않고 일했다. 시신을 나르고 손수레에 올리고 직접 화장터까지 끌고 갔다. 피부, 냄새, 열기, 모든 것이 환경의 일부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로 생명이 끊길 수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포는 또 다른 감시자였다. 그 구역에서 일하던 여성 감시원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말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걷고 지켜보고 손짓으로 명령을 내렸다. 어떤 이들은 담배를 피우며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시선을 딴 곳에 두었다. 반복된 일상은 인간적인 반응을 제거했다. 이제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하나의 숫자일 뿐이었다. 화로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 종일 작동했다. 장작이 부족할 때면 대체 방법이 동원되었다. 가장 마른 시신이 먼저 투입되었다. 층을 이루며 쌓았고 나무, 헝겊,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때로는 검은 연기가 수용소 전체를 뒤덮었고 때로는 바람이 그것을 막사 쪽으로 밀어보내 수감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감했다.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화장장 쪽의 움직임, 연기, 그 후에 찾아오는 고요함만으로도 충분했다. 수감자들은 사라진 사람들의 수를 세고 빈자리와 들리지 않는 이름을 기억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잔혹한 논리였다. 열차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최종 제거까지 모든 단계가 계획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감시원들이 이 체계 안에서 얼마나 완벽히 맞물려 돌아갔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들은 단지 구경꾼이 아니었다. 매일 그곳에 있었다. 일부는 시신을 옮기는 것을 도왔고 다른 이들은 가스실 문을 닫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모두가 같은 수준의 잔혹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다. 아무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들의 일이었고 그녀들은 할 수 있었기에 제복이 그것을 허락했기에 해냈다. 슈투트호프에서는 죽음이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업무였다. 바닥을 쓸고 인원을 세고 식사를 나누는 것과 같은.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한 자들은 따은 머리와 반짝이는 부츠, 자랑스러운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것이 공포의 마지막 구간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비명 없이, 멈춤 없이, 되돌아갈 길 없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된 여성 감시원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슈투트호프에서 근무한 SS 여성들 중 일부는 겨우 20살을 간 넘긴 나이였다. 이들은 시골 지역 출신으로 이전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지만 복종할 준비는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보조 역할이나 훈련 중인 감시원으로 들어왔고 불과 몇 달 만에 선별 작업과 처벌에 참여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 환경에 쉽게 적응했다. 제복, 권력, 그리고 수감자들에게 주는 공포는 그녀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들에겐 폭력적인 과거가 없었지만 폭력을 보는데 익숙해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이 제니 반다 바르크만이었다. 모델처럼 생긴 외모와 24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수용소에 도착한 그녀는 깔끔한 차림새와 우아한 걸음걸이로 유명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와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녀는 처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가죽 채찍으로 수감자들을 때렸으며 누구를 죽여야 하는지를 주저없이 지목했다. 고함을 치지 않았다. 그녀의 명령은 차갑고 건조했다. 내부자들에게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위협이 되었다. 또 다른 젊은 인물은 에바 파라디스였다. 조용한 외모와 은은한 미소를 지녔지만 그 미소는 그녀가 끼칠 수 있는 해악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 구역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경고 없이 때렸으며 특히 울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랬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동행에 그치지 않았다. 수감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밀치고 가스실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들을 때리기까지 했다. 반다 클라프는 열정적인 충성심으로 두드러졌던 또 다른 젊은 감시원이었다. 그녀는 제3제국에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다고 말했고 처벌을 기꺼이 행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수감자들을 감시하며 웃고 있던 모습을 기억했다.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기만 해도 그녀는 그를 때렸다.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심지어 자발적으로 처형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는 모든 감시원들이 하던 일이 아니었다. 이 여성들은 비록 젊었지만 수용소의 운영 방식에 무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바를 훈련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녀들은 다른 이들이 기피하는 임무에 자원했고 단순한 복종을 넘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보였다. 남성 동료들만큼이나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고 일부는 그것을 완벽히 해냈다. 그로 인해 그녀들은 더욱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젊은 여성들의 훈련은 길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짧은 시간 안에 징계, 감시, 처벌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몇 주 만에 보조에서 수감자 집단 전체에 대한 책임자로 전환되었다. 오랜 복무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해도 처벌받지 않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녀들 중 일부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고 일부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다. 그러나 일단 체제 안에 들어오자 멈추지 않았다. 그녀들은 수용소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고 그 속도는 상관들조차 놀라게 했다. 제복은 그녀들에게 권력을 주었고 그녀들은 그 권력을 아무런 주저 없이 사용했다. 수감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젊은 여성 감시원보다 차라리 남성 SS 병사들과 마주치는 것을 선호했다. 수감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그 차가움이었다. 그들을 공포에 빠뜨린 것은 고함이 아니라 벌을 내릴 때 보였던 침착함이었다. 어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명령을 내렸고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이들이 폭행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완벽한 통제를 유지하는 모습. 그것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죽음의 행진에도 함께했다. 소련군이 접근하고 나치가 수용소를 철수할 때 많은 여성 감시원들이 수감자들과 함께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강제 행군에 동행했다. 그녀들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쓰러지면 그대로 버려두거나 처형했다. 무기, 채찍, 협박으로 질서를 유지했다. 수용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녀들은 여전히 동일한 잔혹함을 적용했다. 이 여성들 중 다수는 전쟁 말기에 체포되었다. 모두가 도망치는데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아무도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 믿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은 그녀들을 정확히 지목했다. 그녀들의 얼굴, 몸짓, 말투는 모두 기억되고 있었다. 재판에서 그녀들은 직접 지목되었다. 증언은 명확했고 그녀들의 적극적인 가담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그단스크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그녀들은 남성 장교들과 같은 피고석에 앉았다. 구분은 없었다. 나이도, 성별도 변명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사진, 이름, 임무 목록. 일부는 자백했고 다른 이들은 부인하려 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굳건히 맞섰다. 그들은 모든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구타를, 모든 명령을. 결국 이 젊은 감시원들 중 여러 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들은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졌고 이는 정의의 상징이었다. 항소는 없었다. 울음도 없었다. 그녀들은 호위받으며 단두대로 올라갔고 군중이 그녀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누구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수용소에서 살았던 방식 그대로 죽었다. 단호하게,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채로. SS를 교수형으로 이끈 재판. 전쟁이 끝났을 때 폴란드는 더 이상 예전의 나라가 아니었다. 도시들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강제 수용소들은 불편한 침묵만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파괴 속에서도 정의에 대한 요구가 솟아올랐다. 슈투트호프의 경우 그 정의는 1946년 4월에서 5월 사이 그단스크에서 열린 재판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재판에서 법정에 선 것은 SS 남성들뿐만이 아니었다. 많은 여성들, 그중 다수가 젊고 군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들도 함께 심판을 받았다. 재판은 폴란드 판사들로 구성된 법정에서 소련의 지원 아래 진행되었다. 이는 비공개나 비밀리에 이루어진 재판이 아니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 누구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검찰은 생존자들의 증언,
문서, 수용소에서 수집된 물건들, 심지어 사진들까지 모아 증거로 제출했다. 생존자들의 진술은 재판의 핵심을 이루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까지 찾아왔다. 피고인 중에는 잔혹함으로 악명 높은 감시원들이 있었다. 제니 반다 바르크만, 에바 파라디스, 반다 클라프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 외에도 덜 알려졌지만 수용소의 업무에 깊이 관여했던 이들의 이름도 포함되었다. 대부분은 자신이 그곳에서 근무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다. 그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으며 단순한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재판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구타, 처형, 강제행진, 그리고 사디즘적인 장면들이 자세히 묘사되었다. 어떤 증언은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외모 묘사, 그녀들이 사용했던 표현, 손짓까지도 모두 일치했다. 일부 증인은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이들은 분노를 억누른 채 진술했다. 그러나 모두가 일치된 목소리로 말한 것은 이 여성들이 단순히 명령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행위에 참여했다는 점이었다. 피고인 여성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민간 복장을 입고 머리는 묶여 있었으며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일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켰고 또 다른 이들은 판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모두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후회하는 듯했고 또 어떤 이들은 도전적인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누구도 말을 끊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최고형이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은 지체 없이 내려졌다. 여러 명의 여성 감시원들은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처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단스크 광장에는 임시 교수대가 설치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대거 몰려들었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모였다. 교수형 장면은 전국에 전파되었고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 누구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제니 반다 바르크만은 교수대에 처음 올라선 인물 중 하나였다. 그녀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다. 울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서 계단을 올랐다. 에바 파라디스가 그 뒤를 따랐다. 그녀는 다소 비틀거렸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반다 클라프는 그와 달리 줄이 조여지기 전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 목격자들은 이 순간을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된 마땅한 결말로 기억했다. 집행을 맡은 사람들은 새로운 폴란드 행정당국의 일원들이었다.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다.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연설도 멈춤도 없었다. 단지 이름이 크게 낭독되고 단단한 발걸음이 이어졌고 마지막 숨소리만이 남았다. 여성들은 밧줄에 매달렸고 군중은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다. 이어 군중은 천천히 흩어졌다. 그날 총 11명이 처형되었다. 3명의 여성 감시원을 포함하여 9명의 남성과 2명의 다른 여성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슈투트호프나 그 하위 수용소에서 근무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명백했다. 서명된 문서, 발행된 명령, 일치하는 증언들. 검찰은 각 사건을 철저하게 마무리했다. 의혹이 들어갈 여지는 없었다. 처형 이후 당국은 이들의 시신이 이름 없는 무덤에 묻히도록 허락했다. 이들을 어떤 상징으로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지판도 추모도 꽃도 없었다. 단지 땅만이 그들을 덮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삶과 죽음을 결정했던 이들의 공적인 이야기는 끝났다. 슈투트호프 재판은 다른 재판들과는 차별성을 지녔다. 이곳에서는 나치 정권의 최고위 인사들이 아닌 하급 인원들, 감시원들과 보조 인력들, 군 계급이 없는 젊은 여성들이 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책임은 직책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젊었든 여성이었든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슈투트호프의 철권, 게르다 슈타인호프의 몰락. 게르다 슈타인호프는 겨우 23살의 나이에 슈투트호프 수용소에 도착했다. 이전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했고 이후에는 노면전차 운전사로 일했던 그녀는 수용소에 매우 빠르게 적응했다.
불과 몇 주 만에 견습생에서 이곳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성 감시원 중 한 명으로 변모했다. 그녀가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한 존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스실 선별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른 감시원들과는 달리 그녀는 방관하지 않았다. 주도성이 있었다. 평범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녀의 태도는 분명히 두드러졌다. 항상 꼿꼿하게 서 있었고 진지한 표정을 지닌 그녀는 수감자들에게 확실한 권위의 상징이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위압감이 있었다. 수감자들 사이를 단호한 걸음으로 지나가며 명령을 짧고 분명히 내렸고 주저없이 처벌을 가했다. 생존자들 중 일부는 그녀의 존재가 남성 SS보다도 더욱 위협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녀가 선별에 나타나면 곧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게르다는 수감자 이송을 조직하고 줄을 세우며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는 책임까지 맡았다. 그녀는 전 과정, 즉 이송자들의 도착부터 그들의 최종 운명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재판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최소한 12번의 가스실 선별에 참여했다. 그것도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자발적으로 했다. 그녀가 수감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직설적이었다. 모욕이나 폭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힘은 행동의 확신에서 나왔다. 그녀의 명령 한마디면 다른 감시원들이 바로 움직였다. 수감자들 중에서도 오래된 이들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긴장을 했다. 누구도 그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였고 처벌하거나 지목하는 데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다. 수용소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전쟁이 패배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지만 슈타인호프는 자신의 일상을 유지했다.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가장 힘든 업무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증언자들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자 했던 그 시점에도 그녀는 여전히 선별 작업에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끝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소련군이 슈투트호프에 접근하자 나치 측은 철수를 시작했다. 게르다 슈타인호프 역시 도망친 감시원 중 한 명이었다. 민간인 속에 숨어들어 일정 기간 몸을 숨기는 데 성공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생존자들의 증언 덕분에 그녀는 곧 체포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반복적으로 진술에 등장했고 아무도 그녀를 잊지 않았다. 1945년에 체포된 그녀는 그단스크로 이송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 중 그녀의 태도는 침착했다. 자신이 수용소에서 일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다. 그녀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언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었다. 생존자들은 날짜, 장소, 이름까지 기억하며 그녀가 있었던 장면들을 증언했다. 게르다는 그 자리에 있었다. 죽음을 맞을 사람들을 지목했고 가스실로 가는 길에 명령을 내렸다. 한 여성 증인은 슈타인호프가 손짓으로 처형될 사람들을 분리하는 모습을 기억했고 또 다른 증인은 임산부를 때리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수동적인 조각이 아니라 체제의 능동적인 구성원이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중시했다. 그녀는 다른 감시원 및 나치 장교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다.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슈투트호프에서 늘 유지해온 그 단호한 표정 그대로 그녀는 교수대에 올랐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단지 정면을 응시하며 기다렸다. 줄이 내려졌고 그녀의 몸은 허공에 매달렸다. 그 장면을 지켜본 군중은 환호도 고함도 없었다. 침묵 속에서 암흑의 한 장이 닫히는 것을 목격할 뿐이었다. 게르다 슈타인호프의 이야기는 고위 지휘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령관도 이념가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역할은 그들 못지않게 파괴적이었다. 감시원이라는 위치에서 그녀는 수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증거는 그녀를 대신해 말을 했다. 이 사건은 젊은 여성 감시원의 권력조차도 어떤 나치 장교의 권력 못지않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였다. 순종적인 감시원에서 그단스크의 죄수로
엘프리데 모네케는 22살의 나이에 슈투트호프에 도착했다. 그녀는 라벤스부리크에서 짧게 훈련을 받은 뒤 보조 감시원으로 파견되었다. 다른 여성 감시원들과 달리 그녀는 처음부터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조용했고 약간 거리를 두었으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수용소 내에서 가장 가혹한 행동에 연루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녀의 주요 임무는 여성 수감자 집단을 감시하고 이송 과정에 동행하며 명령이 잘 이행되도록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업무 중 그녀는 수감자들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소리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몇몇 증인들은 처음에는 그녀가 주저하는 듯 했지만 곧 주저없이 일과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적응해 나갔다. 가스실 선별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도 엘프리데는 언급되었다. 그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감시줄에 서 있었고 차례를 기다리는 수감자들을 지키며 필요할 경우 문을 닫는 역할을 했다. 결코 항의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단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바로 그 점이 증인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었다. 감정 없는 완전한 복종. 한 수감자는 모네케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여성들을 죽음으로 가는 트럭에 밀어넣던 모습을 기억했다. 또 다른 이는 그녀가 매일 그 자리에 있었고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하며 흔들림 없이 행동했다고 회상했다. 조롱하거나 비웃은 적은 없었지만 누구도 도우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거리를 두었지만 그녀는 분명 그 안에 있었다. 모든 과정의 한복판에서 체제의 적극적인 일부로 존재했다. 전쟁이 끝난 뒤 엘프리데 모네케는 다른 감시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단스크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녀의 이름은 여러 증언에 등장했다. 그녀는 명확히 식별되었고 비록 다른 감시원들처럼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책임은 분명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명령을 따랐으며 그 체제가 계속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재판 동안 모네케는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다. 증언을 방해하지 않았고 질문을 받았을 때도 거의 반사적으로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지시받은 일을 했을 뿐이며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녀는 특별히 잔혹한 행위나 두드러진 사디즘으로 고발된 것은 아니었지만 체제의 한 톱니바퀴로서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었다. 당국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 그녀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다른 감시원들과는 달리 조용히 교도소로 이송되어 형을 살게 되었다. 수감 중 모네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규율을 따르며 갈등을 피했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다시는 슈투트호프에서의 시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주목을 끌려 했다는 기록도 없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수용소 인물들의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공식 문서에 남아 있었다. 수년 후 형기의 일부를 마친 뒤 그녀는 석방되었다. 이후 독일의 조용한 지역으로 이주해 은둔 생활을 했다.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회고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재판 이후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슈투트호프를 살아남은 이들에게 그녀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또 하나의 감시원으로 기억했다.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명확히 그 체제 안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 엘프리데 모네케의 사례는 교수형에 처해진 다른 감시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사디스트로도 핵심 인물로도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진 그녀의 존재감과 의심 없는 복종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을 뒷받침했던 이들 중 하나였다. 에바 파라디스의 숨겨진 이야기. 에바 파라디스는 1920년에 태어났으며 슈투트호프 수용소에 합류하기 전까지 웨이트리스로 일했다. 그녀는 24살쯤 되었을 때 수용소에 도착했고 곧바로 여성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던 다른 여성들과 달리 에바는 단호한 태도와 감시 업무의 헌신으로 빠르게 평판을 얻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감자들의 증언 속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수용소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특정 구역을 관리하고 다른 감시원들을 감독할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냉혹함과 단호함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손을 들어 올렸고 단단한 목소리로 명령을 외쳤으며 처형을 위해 선별된 수감자들의 줄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최종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명령도 망설임 없이 집행했다. 한 증언에 따르면 에바는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검열을 했고 한겨울에도 옷을 벗도록 강요했으며 명령에 즉시 따르지 않으면 소리쳤다. 또 다른 생존자는 그녀가 허리에 채찍을 차고 수용소를 걷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녀가 그 채찍을 늘 사용했던 것은 아니지만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압감을 주었다. 수용소 주방에서 일하던 여성들 또한 그녀를 언급했다. 그녀는 자주 솥을 점검하러 나타났고 음식 배급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처벌을 가했다. 선별 작업 중 에바는 절대 주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가스실이나 이송 열차로 향하는 그룹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감독했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굳은 태도를 유지했다. 수감자들의 줄 사이를 오가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관찰했고 누군가 줄을 이탈하면 즉시 밀쳐 되돌렸다. 슈투트호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소련군이 가까워졌을 때조차도 파라디스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사라지지도 않았고 정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두려움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수용소가 문을 닫기 전까지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 이 끈질긴 지속성은 재판에서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체포되었을 때 에바 파라디스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단스크로 이송되어 다른 여성 감시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청문회 내내 그녀의 태도는 흔들림 없었다. 울지도 않았고 논쟁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감시원으로 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책임은 최소화하려 했다. 그녀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스스로 누군가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들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한 증인은 에바가 여러 차례 선별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수감자들의 행진을 지켜보며 이탈자에게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여러 사람들은 그녀의 태도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동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인식은 그녀에 대한 유죄 판결의 핵심이 되었다. 법원은 에바 파라디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녀는 공개 처형된 몇 안 되는 여성 중 하나였다. 교수형 당일 그녀는 굳은 얼굴로 등장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군중의 반응에 동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단두대로 올라갔고 줄이 내려갔을 때 어떤 소동도 없었다.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모든 것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회상했다. 그 후 그녀의 이름은 슈투트호프 관련 인물들과 함께 기록되었다. 바르크만이나 슈타인호프처럼 대중적으로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잊히지도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수용소 운영에 직접 참여한 수많은 여성 감시원들의 모습을 대변했다. 명령을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실행했던 여성들. 에바 파라디스는 편지나 최후 진술도 남기지 않았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재판 문서와 슈투트호프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치명적인 감시 체계의 일부. 그리고 그녀의 최후는 그 어두운 장의 또 다른 페이지를 끝맺었다. 수용소에서 가장 조용한 감시원. 엘리자베트 베커는 1923년에 노이타이히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그녀는 사무직으로 일했으며 이후 라벤스브리크에서 감시원 교육을 받기 위해 소집되었다. 겨우 21살의 나이에 그녀는 슈투트호프 수용소에 배치되어 감시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수줍고 조용한 외모는 그녀가 수행한 역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슈투트호프에서 그녀가 머문 시간은 몇 달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기간만으로도 그녀는 학살 행위와 연루된 인물로 간주되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선별 작업과 통제 업무에서 목격되었으며 공개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그녀는 여성 수감자들을 감시하고 줄을 정렬시키며 선별된 이들을 트럭까지 호송하는 일을 맡았다. 많은 증인들은 그녀의 젊은 얼굴과 조용한 태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악명 높은 감시원들과 달리 베커는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영향력은 조용한 복종 속에 있었다. 그녀는 수감자들 사이를 침착하게 걸으며 단단한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부하거나 회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모든 규칙을 철저히 따랐다. 전쟁이 끝난 후 엘리자베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려 했다.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합군의 보고서와 슈투트호프 임명 목록이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1945년에 체포되어 다른 9명의 여성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안에는 게르다 슈타인호프, 에바 파라디스, 제니 반다 바르크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엘리자베트는 드물게 후회의 감정을 드러낸 피고 중 하나였다. 그녀는 수용소에 배치될 때 자신이 무엇에 가담하게 되는지를 몰랐고 도망칠 수 없는 체제 속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않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들은 단호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질서를 유지했으며 그 전체 기계의 일원이었다. 재판부는 그녀의 조용한 이미지나 후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그녀가 슈투트호프에 있었던 기간은 짧았지만 그녀는 수용소 내 범죄에 충분히 관여한 인물로 판단되었다. 감시원으로서의 역할, 선별 작업에 참여, 그리고 물리적 지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다른 여성 감시원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다. 처형 당일 엘리자베트 베커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조용히 교수대로 올랐다. 자비를 구하지 않았고 마지막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줄이 떨어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녀는 나치 체제의 일원이었지만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여성들처럼 눈에 띄지 않는 행동들로 생존자들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사건은 슈투트호프 재판에서 가장 어린 사형 집행자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당시 그녀는 겨우 22살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바르크만이나 슈타인호프처럼 언론에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녀의 역할이 분명히 남아있다. 그녀는 지도자도 핵심 인물도 아니었지만 저항 없이 명령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엘리자베트 베커의 이야기는 작아 보이는 역할조차도 치명적인 체계를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때리지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실수 없이 명령을 수행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정의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여성 감시원들의 공개 처형. 1946년 4월 폴란드 당국은 그단스크에서 공개 처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도 소수에게만 제한된 행사도 아니었다. 수천 명이 이를 목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되었다. 슈투트호프의 여성 감시원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경고로 남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처형 장소로 선택된 곳은 역 근처의 넓은 광장이었으며 교수대 설치와 군중 수용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준비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다. 새로운 정권의 병사들이 나무로 만든 높은 플랫폼을 설치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밧줄, 기둥, 발판은 여러 차례 시험되었고 당국은 어떠한 실수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법적 절차만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었다. 나치 지배의 종식을 알리고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에게 본보기로 벌을 주기 위함이었다. 행사 당일 아침 수천 명의 인파가 여러 지역에서 몰려왔다. 민간인, 생존자, 학생, 노동자, 군인들이 임시로 설치된 교수대 앞 공간을 가득 메웠다. 어떤 이들은 정의를 위해,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서 왔지만 모두가 다시는 볼 수 없을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양쪽 측면에는 병사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분위기는 긴장감 속에서도 질서정연했다.
사형이 선고된 여성들은 무장한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트럭에 태워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손이 묶인 채 일렬로 이동했고 사람들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일부는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 일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대규모의 모욕은 없었지만 침묵 속에는 무거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여성들은 하나씩 각자의 교수대에 올라섰고 수천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당국은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신호가 떨어지자 형리들은 의식 없이 발판을 작동시켰다. 감시원들의 몸은 동시에 떨어졌고 단 한 사람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 순간의 정적은 어떤 말보다 강렬했다. 군중은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고 일부는 고개를 숙였으며 다른 이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처형은 순식간에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다. 병사들은 시신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내려보냈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지켜보았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다. 이 장면은 축하보다는 하나의 상처를 닫는 장면에 가까웠다. 몇몇 목격자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정의는 모두 앞에서 집행되었지만 즉각적인 위안을 주지는 못했다.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사진에는 텅 빈 교수대와 군중의 얼굴들이 담겼다. 신문들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고 역사의 한 장이 닫혔다고 전했다. 순교자도 영웅적 연설도 없었다. 오직 지나간 일들의 무게만이 남았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슈투트호프의 범죄에 가담한 누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전후 폴란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개 처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그 상징성 때문이다. 이는 웨이트리스에서 학살의 공범으로 변한 여성 감시원들의 종말을 뜻했고 평범한 여성들이 치명적인 체제의 일부가 되었던 한 장의 종결이었다. 이것은 폴란드에서 그런 종류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마지막 재판이었다. 이후 사형은 군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집행되었다. 그단스크에서 있었던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그것은 슈투트호프가 의미했던 것, 그리고 다시는 되풀이되기를 원치 않았던 과거에 대한 시각적 기억으로 남았다. 슈투트호프 여성 감시원들의 공개 처형은 수용소에서 벌어진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의 눈에 보이는 종결이었다. 그것은 비밀스럽거나 은밀한 결정이 아니었다. 수천 명 앞에서 이루어졌고 목적은 분명했다. 겉보기엔 권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중대한 범죄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이 여성들은 전략을 세우거나 사무실에서 명령을 내린 인물들이 아니었다. 살인이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었다.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이들을 재판에 세우기에 충분했다. 판결과 교수형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오늘날 이들의 이야기는 거리에서 들리지 않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복종, 침묵,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요소들 또한 슈투트호프와 같은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날카롭다. 이런 일이 다른 얼굴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명령 아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